어찌됐거나 이 전쟁의 끝은 서부전선에서 판가름이 나게 돼 있습니다. 루덴도르프가 이 참혹할 전쟁을 끝내 최후의 일격을 결심을 합니다.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실패한 게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됐겠죠. 네, 맞습니다. 1917년 2월에요.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다시 재개하거든요. 그래 비례해서 영국의 그 피해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에 또 처하게 되는데 이때 로이드 조지 총리가 묘안을 내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영국 해군을 써서 상선을 보호하자입니다. 이게 그 영국 해군의 자존심을 건드렸나 봐요. 시쳇말로 가오가 안 산다고 할까요? 우리 그 위대한 호남이 대영 제국 해군이 기껏 그런 화물선이나 호위하게 됐냐 하면서 반발을 했는데 이 로이드 조지 총리가 아주 그 일일이 찾아가서 달래도 보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강권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책찍과 당근을 구사하면서 결국 설득을 해냅니다. 그래서 상선대를 영국 해군이 그 콘보이 호위하게 되니까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양 봉쇄를 결국 뚫지를 못했고 막지도 못했고 독일로서는요. 지난 1916년 그 겨울이 순무 겨울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순무 겨울이 최악일 줄 알았더니 더 큰 위기가 닥쳐온 것이죠. 그래서 국민 전체가 굶주릴 위기에 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 1918년 초에 독일은 벼랑 끝에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루덴도르프가 나중에 총력전이라는 책을 썼을 정도로 이 사람이 이 시기에 총력전을 정말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산업 총동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와 식량 부족은 갈수록 심해졌고요. 이제 한계웅. 네, 설상가상으로 병력 충원도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인력도 안 되고 물자도 안 되고 진짜 정말 절박했던 상황이었던 거고. 아무튼 그러나 아직 승리의 기회는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자국 영토가 아니라 적의 영토에서 싸웠으니까. 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그 전에 이제 1917년에 러시아가 이탈하면서 동부전선에서 사실상 독일의 승리로 끝났고요. 대병력이. 네. 그래서 병력을 서부전선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고 또 같은 해에 이탈리아 전선에서도 카포레토 전투에서 독일군,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이 대승을 거두면서 이탈리아군이 큰 타격을 입었고요. 네. 결국 이 시점에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독일이 서부전선에 전력을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독일군이 병력 우위에 섰던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요소들이 맞물리면서 루덴도르프는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을 헤어질 결심이 아니라 공세할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군이 본격적으로 전장에 뛰어들기 전에 서부전선을 돌파하고 연합군을 끝장내자. 뭔가를 진짜 해야 되는 시점이었던 거죠. 드디어 처음으로 독일이 서부전선의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고요. 루덴도르프가 이끄는 독일군 하나 되어 움직이고요. 거기다가 이탈리아에서 온 로멜도 거기가 있고요. 라스트 찬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루덴도르프의 계획 어떻게 됩니까? 네, 루덴도르프가 드디어 1918년 춘계 공세를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준비는 당연히 1917년 겨울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서부전선에 있는 주요 지휘부에 참모장들을 다 소집해 놓고서 어디를 공격해야 되겠냐 이 공격 지점 선정 회의를 엽니다. 이게 벨기에 몽스에서 열렸어요. 특징적인 것이 지휘관들을 부른 게 아니라 참모장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역시 독일군은 지휘관보다도 이런 브레인 참모들이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지휘관들에게 형식적인 승인을 받는다는 걸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몽스에서 두 차례 회의를 갖게 되는데 처음은 일단 쭉 서부전선의 주요 전장을 늘어놓고 여기는 과연 어떨까, 어디가 좋을까 이제 난상토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나왔던 수많은 전장들이 다 물망에 올랐습니다. 위에서부터 보면은 저 북쪽 전선, 영국과 대치한 지점 이프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프르 한번 공격해볼까? 거기서 조금만 내려오면은 아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아라스 전투가 벌어졌던 아라스 지역.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은 생캉텐과 아미엥, 저희가 바로 쏨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쏨강 전선 일대에서 공격을 해볼까? 저기는 아니야. 영국군하고 또 네, 이제 저기가 바로 거죠. 영국군과 네. 프랑스군의 경계 지점이 되는 거죠. 아니야, 이제 조금 더 내려오면은 저 파리 쪽으로 돌출된 샹파뉴 지역에서 공격을 해보는 게 어떨까? 라는 그게 랭스와 베르댕 지역 사이 이쪽이 또 물망에 올랐고, 아니면 베르댕을 다시 한번 공격해볼까? 이런 작전들, 그리고 아니면 쫙 내려가서 저 슈트라스부르크, 아예 스위스 가까운 연선까지 해볼까? 이걸 쫙 놓고서
근데 뭐가 어떻게 됐든 파리로 가장 먼저 가는 길을 이제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아닙니다. 지금은 아, 그래요? 꼭 파리를 점령하냐가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연합군의 전투력을 가장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는 공격을 펼쳐야 됩니다. 가장 큰 승리를 쟁취해. 무조건 전략적 승리를 거둬야 되는 승리를 그런 거둬야 상황인 그런 겁니다. 전략적 대승을 거두기 위해서 어디가 제일 좋을까? 작전안을 만들어서 토의해 보자라고 해갖고 그 다음 회의에서 작전안을 쭉 가져온 걸 갖고 이 장단점을 분석해 봅니다. 자, 맨 북쪽에서 이프르 지역을 공격하는 계획을 게오르크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루덴도르프가 여기 봤을 때는 여기는 불안하다. 날씨가 불안하다. 지난번에 막 비와가지고 그렇죠. 징찬데. 이제까지 이프로 전투 보면은 언제 비가 올지 모른다. 중요한 전략적 공세를 하는데 날씨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작전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제껴놓자. 그렇죠. 여기는 영국군을 몰아내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데가 아니다. 네. 그다음 아라스 지역은 공격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또 여기 1917년 아라스 전투에서 비미능선이라는 적에게 유리한 감제고지를 뺏겼기 때문에 여기도 뚫고 나가기가 쉽지 않겠다. 돌파가 만만치 않다. 탈락하고 그다음 또 랭스 베르댕 샹파니 일대 보니까 베르댕? 저길 또 가자고? 거긴 생각도 하기 싫잖아요. 진짜 거긴 진짜 생각도 하기 싫다. 여기서 또 한 번 지옥도가 펼쳐지는 거는 못 봐준다. 베르댕 주장하는 사람이 꽤 있었어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프랑스를 몰락시키려면 또 베르댕이다 이런 네. 주장이 무섭다.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사실 원래 루덴도르프가 밀고 있었던 딱 저 중간 지점으로 결정이 됩니다. 뭐야, 토의를 한 사실은 거야. 루덴도르프가 저길 원래 낙점해 놓고 있었는데 형식상 이제 각 참모장대 의견을 수합한 거죠. 거기가 어디냐? 아미엥을 향하는 전선입니다. 이거 답정너였네요. 네. 완전히. 맞습니다. 한번 저기서 쫙 뚫어버리면은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솜강을 따라서 영부대협 쪽으로 바다 쪽으로 밀고 갈 수 있다. 분리시키는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영국군과 프랑스군을 분리시킬 수 있고 우리가 여세를 몰아서 북쪽의 영국군을 먼저 넉다운 시킬 수가 있다. 네. 그 공세가 우리 한번 도박을 걸어보자. 그래서 여기 붙인 이름이 미하엘 작전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천사요? 미하엘? 바로 그 천사 미카엘 이름을 대천사 갖다가 미카엘. 붙인 겁니다. 어. 이게 왜 그런지 딱 감이 오시죠?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최후의 심판의 날에 성 미카엘 천사가 하늘의 군대를 신의 군대를 이끌고 적그리스도의 일당을 다 섬멸하는 그런 종교적 의미를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성스러운 신의 군대로서 저들에게 마지막 일격을 날리겠다는 그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뭐 상대방이 이겨도도 아닌데 참. 저 근데 미하엘 작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를 어떻게 6주 만에 굴복시켰습니까? 바로 아르데르 숲을 돌파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기갑부대가 뒤로 내달려서 영블레어까지 치고 그렇죠. 갔잖아요. 바로 그 독일의 기갑부대가 밀고 간 지역이 저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기갑부대가 없고 기동성이 없죠. 지금 맞아요. 엄청나게 그 차이죠. 거리가 지금 깊숙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이 사람 발로써 그렇죠. 사람 발에 의존하는 이 보병과 기마부대로 이게 돌파가 가능한지 이건 이제 지켜봐야겠죠. 아니 하필이면 요한 계시록에 미하엘이라는 이름을 썼고 그리고 미래에 사실 이 루트를 이용을 하게 되고 뭔가 지금 미래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묘하다라는 생각도 사실 좀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독일군 이 2차 대전의 판박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얼마나 전력이 돼요? 전반적인 독일이 준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전쟁터가 어떤 식으로 지금 펼쳐져 있는지 다시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17년 말이 되면은 지금 저 유럽 쫙 지도를 갖다가 늘어났을 때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네. 저 당시 핵심적인 전장은 아무래도 이제까지 계속 봐왔던 서부전선, 네. 이걸 러시아와 상대했던 동부전선, 동부전선. 이 동부전선의 부속전선으로서 오엉전선. 그렇죠. 오왕군과 같이 담당하고 있던 동쪽 끝에 루마니아 전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서쪽으로 다시 보면은 이탈리아 전선, 네. 이손초강에서 한번 쫙 밀어낸 이탈리아 전선이 있었고 총리들. 저 남쪽에는 이제 그리스가 참전에 들어왔기 네. 때문에 불가리아 오헝 경계 쪽에 발칸 전선이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 가면은 아시아 쪽에도 우리가 중동 쪽에 예루살렘은 뺏겼지만 여전히 전선이 남아 있었고요. 동쪽 끝자락에 카프카스. 이 카프카스 지역에도 전선이 있었고 또 이라크에서도 일부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전선들 자체가 저쪽은 이미 다 그래도 부차적인 네. 전선이어서 특히 루마니아 전선과 동부 전선이 사실상 이 러시아 10월 혁명으로 인해서 거의 진정되는 분위기였어요. 러시아군은 거의 전쟁에서 떨어져 나갔고 지금 루마니아도 그 이후에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고 휴전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전선도 한번
카포레토에서 일격을 먹이다 보니까 독일군이 저기서 빼낼 수 있는 사단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1918년 봄 무렵이 되면은 독일 야전 육군, 그러니까 펠트헤어 전체로서는 총 239개 보병사단과 5개 독립보병여단, 그리고 8개 기병사단과 3개 독립기병여단까지 해서 총 526만 6천 명의 병력이 지금 가용한 그 상태였는데요. 사이에 더 늘었네. 와, 네. 1차 대전 와. 아니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들은 총 들 수 있는 남자는 다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독일이 526만 명을 동원할 수가 있었는데 서부 전선에 그중에 350만 명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전선에 200만 명이 있었는데 이제 주변 전선들이 다 정리가 되면서 거기서 한 50만 명을 빼올 수가 있게 됐어요. 그 50만 명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전투력이 좋은 정예 부대들만 골라갖고 33개 사단 50만 명을 이 서부 전선으로 보내라 소환 명령을 내려서 차차차 이동을 해오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독일군은 서부 전선에 거의 200개 사단, 정확히는 202개 사단이 이제 집결하게 됩니다. 근데 전 세계 지도만 이렇게 슬쩍 봐도 네, 서부 전선의 라인과 네. 나머지 전선의 크기를 비교하면 다른 곳이 수십 배 더 넓은 전선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서부 전선에 400만 명을 몰아넣었다는 진짜 건 어마어마한 밀도로 몰려 있는 거죠. 저거에 상대하는 영국과 프랑스군은 얼마가 있었냐? 프랑스군은 총 합해봤자 보병사단 105개 사단, 기병사단이 6개 사단밖에 없었습니다. 이 영국군도 여기저기 널린 그 수많은 전선을 커버하다 보니까 서부 전선에는 59개 사단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벨기에군이나 뭐 포르투갈군 다 합해도 이 서부 전선에는 170개 사단 미만이 있었죠. 이제 확실히 독일이 수적 우위를 갖다가 달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동부전선, 서부전선의 이야기도 그렇지만 네. 그 이탈리아의 뭐 까도르나나 아니면 뭐 오헌군의 장군이나 사실 장군 한 명이 지휘부 하나가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실패한 사례는 너무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서부전선에서 맞부딪히는 지휘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당연히 강력한 공격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휘관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루덴도르프는 탁 찍어서 이 공격을 담당할 3개 야전군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그 3개 야전군 사령관으로는 4년간 전쟁을 치러오면서 실전을 통해서 그 능력을 가장 확실하게 입증한 가장 믿을 만한 장군 3명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17군 사령관으로 벨로 장군을, 2군 사령관으로 마르비츠 장군을, 그리고 18군 장군으로 후티어 장군을 지휘관으로 선임을 합니다. 그리고 나왔네 후티어 나왔어. 주로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동부전선에서 다들 큰 전공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루덴도르프가 동부에서 동부파니까. 예, 그동안 탄넨베르크 전투부터 해서 마주리아노스 전투, 고르이츠 타우누프 공세, 브루실로프 공세 등등등 그 수많은 전투에서 확실하게 능력을 입증한 장군들을 배치하고요. 이 3개 야전군에게 가장 정예 병력을 이제 몰아줍니다. 그래서 17군에 18개 사단, 2군에 20개 사단, 18군 후티어 밑에 27개 사단을 몰아주면서 공격 부대로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대기하게 된 겁니다. 후티어 혼자도 해도 되겠어요. 저 정도는. 근데 지금 병사가 모이고 지휘부가 모였잖아요. 그럼 기술도 약간 여기 집적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공기도 여기 엄청나게 보입니다. 이제 비밀리에 집결시키는데 일단 지상 공격기 부대가 30개 부대였어요. 여기에 동부에서 8개 부대가 증강이 됩니다. 또 하나 전투기도 35개 비행 중대에 326대. 당시 326대면 다 됐고 진짜 거의 그 독일 전투기의 거의 절반 정도가 여기 집결한 거예요. 여기 폭격기 부대도 독일이 가지고 있는 폭격기 부대 절반이 일로 옵니다. 지금까지 뭐 설명을 드리니까요.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게 맞습니다. 이제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저희가 뭐 대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독일이 영혼까지 끌어모았어요. 한 방에 모든 걸 끝내겠다. 처음에 밀어붙이는 부대, 특수부대도 사용하고 했었던 걸로 아는데 여기서는 어떤 특수부대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동안 갈고 닦아온 슈터스트루펜 전술에 이제 거의 끝판왕을 받지 않습니까? 카포레토 전투에서 드디어 그 가능성을 완전히 확인한 다음에 슈툰 바탈리온 돌격 대대 단위로 양성을 했는데 예,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춘계 공세를 얘기함에 있어서 마치 이 돌격 부대가 어마어마한 수가 배치돼 갖고 이들이 공격의 주력이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사실 이 돌격 부대들은 각 야전군당 보통 1개 대대씩을 양성했어요. 그러니까 야전군의 1개 대대 정도니까 정말 소수인 거죠. 그렇죠. 이들을 갖다가 또 대대 단위로 투입한 건 아니고 다 소개 단위로 쪼개갖고 공격 사단들에게 각 연대에다가 1개 소대씩을 배치했어요. 그래서 각 연대 공격당 이 특수부대 소대들이 돌파 역할을 맡겼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임무를 갖다가 줬는데 그동안의 전운을 다 섞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들은
돌파 속도에 이제 최우선을 둔다. 주요 적의 거점을 만나면은 절대로 이걸 갖다가 상대하느라고 시간 뺏기지 마라. 어디든 약점을 찾아내 갖고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우회해서 적의 후방으로 가게 하고, 대신에 그거는 보병들이 맞는다. 이걸 위해서 아까 준비한 이 3개 야전군의 각 보병 연대들에게도 철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들이 다 슈터스트루펜으로 양성된 건 아닌데, 이들은 요 전해 겨울부터 최소한 한 차례, 많게는 뭐 두세 차례씩 대대 연대 단위의 대규모 전술훈련을 했습니다. 돌격대에서 교관들이 파견이 돼갖고, 자, 우리 돌격대는 이렇게 진격을 하니까 너네들도 이 속도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따라 들어와 라는 훈련을 갖다가 철저하게 시키고요. 무엇보다도 이동 탐막 사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동 탐막 사격에 맞게 발걸음까지 딱 맞추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군은 분당 75m씩 약진하는 이 페이스를 갖다가 딱 기계적으로 숙지를 시키고, 돌격대들이 어떻게든 전방 거점들을 우회에 들어가면은 후속하는 일반 보병들은 남겨놓은 거점들 앞으로 달려 들어가서 돌격대와 함께 양익에서 공격하는, 그러면 적이 혼란에 빠져갖고 상황 파악을 못하고 항복해 올 것이다. 여기서 돌파 전술에서 좀 흥미로운 게, 그러니까 침투라는 게 독일군 교리에는 완전히 반영이 되진 않았지만 아이디어로서 거의 채용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돌파랑 다른 점이 뭐냐면, 기존의 돌파는 돌파를 해 들어가면서 계속 측방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돌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측방에 누가 들어오면은 끊겨버리니까요.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돌파. 그렇죠. 느낌. 아니면 내가 포위당해 버리니까. 근데 여기서 침투라는 거는 결국 측방에 뭔가 포위되거나 측방을 차단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신속하게 가장 깊이 들어가는 거를 최우선시로 삼아라.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가 마비나 공황이 올 수 있다. 우리는 이걸 활용해야 된다. 이게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다 반영되어 있다는 게. 인간 전격전 같은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돌파를 하다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당시에는 우리 워키토키가 없기 때문에 항상 전방 부대와 후방 그렇죠, 지원 부대들 사이에 통신이 안 돼서 손발이 안 맞는 경우가 생겨요. 부대들이 아직 요만큼밖에 못 갔는데 대포 탐막은 저기로 이미 앞으로 나가 있고, 그다음 아군을 때리기도 하고, 이런 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씁니다. 그래서 각종 그 왜 우리 독일군이 많이 쓰는 신호 권총 있지 않습니까? 네. 신호탄 퓨 쏴서 색색의 신호탄도 일선 장교들에게다 배급하고, 나팔도 되게 여러 가지를 배급했어요. 그래갖고 신호탄과 신호 나팔을 이용해서 최대한 전술 통신을 강화하는 이런 장치를 통해서 저희가 수많은 돌파 전술의 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진짜 그 끝판왕이 여기서 준비가 된 겁니다. 자, 독일이 이 정도까지 대규모 일격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400만이 모이고 전투기 수백 대가 모여들고 있는데 연합군이 모를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연합군도 알고 있었어요. 이 시점에서 네. 당연히 대규모 공세를 해올 거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어디를 공격해 올 거.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게 헷갈리거든요. 여기도 수많은 기만 작전을 또 독일은 사용하고 있겠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은 보안을 엄청나게 잘 합니다. 보안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병력이 어디 있는지를 철저하게 은폐하고 위장하고, 그다음에 주요 공격 방향이 노출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관리를 해왔죠. 영국군이나 뭐 프랑스군이나 이걸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뭘 했겠습니까? 항공 정찰을 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독일군이 실제로 3월 초에 많은 지역에 대해서 맹렬한 포격도 가하고 실제로 국지적 공격도 감행합니다. 근데 이게 더 독일군의 공세가 어디에서 과연 시작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방어력을 효과적으로 집중하는 게 정말로 어렵죠. 어려웠다. 특히 문제가 뭐냐면 독일군이 이제 노리는 곳이 영국군 5군이 방어하고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영국군 같은 경우는 17년 말에 이미 이탈리아 전선에 5개 사단을 보냈어요. 네. 근데 게다가 또 프랑스군이 우리 구역 일부를 인수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영국군의 방어해야 될 구간이 더 확장된 상황에서 실제로 독일군이 들어오게 될 이 5군의 방어 병력이 더욱더 얇게 배치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전쟁사 하면서 많이 배우잖아요. 이쪽 진영과 이쪽 진영이 겹치는 지역이 애매하게 방어에 구멍이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독일군이 이번에 미하엘 공세에서 노린 거였죠. 운명의 1918년 진입하겠습니다. 독일군의 1918 춘계 공세 미하엘 작전 브리핑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브리핑하면 또 정확하게 잘해주시는 분이 있죠?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또 합동 브리핑을 준비를 했습니다. 합동 네, 브리핑. 그래서 저는 최 박사님께 묻어서 갈 생각입니다. 아니, 무슨 신브리핑이지만 뭐 가끔 심심하실 수도 있으니까 심체 브리핑으로. 그래서 제가 먼저 아무래도 포문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3월 21일 야음을 틈타서 새벽
4시 40분에 어마어마한 포격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때 동원된 화포는 무려 1만 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뭐 몇천 문 단위에서 가다가 드디어 1만 문 넘었습니다. 아, 처음 봤어요, 만문. 그리고 또 루덴도르프가 지시했습니다. 기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단 시간 내 급속 사격으로 해치워라. 5시간 동안 총 116만 발. 거의 뭐 치겠다 이건 진짜. 네. 포신이 너덜너덜해지지 않나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는 지금 최단 시간에 최대 타격을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이 진짜 타격 뭐 좀 독일이 너덜너덜해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포신에 무리 가는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진짜 시간당 20몇만 발씩 쏴대는 이 무시무시한 포격, 허리케인 포격을 해댔고요. 특히 동부전선에서 포병 전술을 가다듬은 후티어 장군의 18군 지역에서 그리고 지난번 그 18군의 포병사령관으로 역량을 입증했던 브루크 밀러는 정말 정교한 7단계의 포격 전술까지 준비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5시간 동안 아까 110만 발 쐈다고 하지만 그것도 일정하게 쏜 게 아니에요. 한 2, 30분 빠바바박 쏜 다음에 또 한 1시간 멈췄다가 이게 뭐지 하는 사이에 또 그다음에 빠방 쏘고 또 한 10분 쏘고 또 멈췄다가 목표도 바꿉니다. 그때. 한 번은 전선에 참호선을 때리고 그다음에는 저 뒤에 이 포병 진지를 때리고 그다음에는 이 우리가 사전에 파악해 놨던 이 통신선 매설된 데들 거길 또 집중적으로 때리고 이렇게 시간 단위로 해서 예측할 수 없는 패턴으로 쏴대니까 전방의 영국군들이 아주 혼비백산을 한 상태고요. 또 중요한 것이 여기서도 고폭탄이랑 독가스탄을 섞어서 쏩니다. 대량의 독가스탄을 포병진지에 퍼부어갖고 영국군 포병이 대응하지 못하게 그리고 사전에 얼마나 정찰이 철저했냐면은 이 당시에 왜 또 영국군도 전차 부대도 많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 전차 부대에 연료와 탄약이 집적된 집적소를 정확히 때립니다. 그래서 연료들 다 넘치고 탄약 다 폭발되면서 이 역시 출동할 수 없게 무력화됐어요. 그런 굉장히 복잡한 포격이 5시간 동안 진행이 된 겁니다. 사실 이 초심자의 입장에서 다시 돌아보면 초반에 포병 이 준비 사격은 1주에서 2주 이상의 긴 이 시간을 가지고 계속 때려대는 사격이었었는데 이게 진화해서 짧은 시간으로 줄어들면서 때렸다가 좀 쉬었다가 때렸다가 좀 쉬었다 하면서 쏘는 거 오는 거 맞아? 아닌가? 맞아? 이걸로 했다가 나중에 3차로 진화한 건 정확하게 괴멸시켜야 되는 목적지를 정해놓고서는 이 집중포화를 써붙는 이 모든 걸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포병 나오신 분들은 이런 걸 다 교범에서 한 번씩 보셨을 텐데 이게 다 원조가 된 것이 바로 이 1918년 독일의 춘계공세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침 9시 포격이 앞에 쫙 떨어지고 있는데 포격이 끝나기도 전에 돌격대는 이미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포격이 끝나기 전이니까 곳곳에 이제 흙먼지가 자욱한 상태였고 또 이날 절묘했던 것이 이날따라 아침 안개가 되게 자욱하게 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다 갑자기 저기 팡 튀어나오네. 이게 도대체 무슨 지옥이 펼쳐지고 있는 거지 하면서 전방의 영국군이 상황 파악이 안 될 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유령 같은 가스마스크 쓴 돌격대들이 슥 나타나더니 그것도 보일락말락하는데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슥슥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이게 뭐지? 라고 하는데 그 다음 제파가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 일반 보병 부대가 출격을 해갖고 막 쏘고 화염 방사기 확 쏟아져 들어오고 이것도 혼란해 죽겠는데 갑자기 뒤에서 총성이 들려오는 거죠. 아까 침투했던 돌격대들이 뒤에서 막 공격을 해대니까 호밀박스 아니지. 전초진지에 있던 영국군들이 다 항복해 나오는 상황들이 아침부터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날 독일군의 공격은 완벽한 성공이었다고요. 이날 영국군은 포로만 2만 1,000명이 났습니다. 2만 1,000명 포함해서 손실이 총 38,512명이 났고요. 갑자기 후방으로 밀어닥치니까 포병대도 대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포병 진지까지 다 휩쓸려 버렸어요. 그래서 첫날 화포 손실이 무려 500문 이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날 손실만 따지면은 대다수가 포로이긴 해도 쏨 전투를 능가하는 하루 사이에 최대 참화를 겪은 겁니다. 특히 아까 18군 부대들이 가장 깊숙한 돌파를 이뤄냈는데요. 이날 약 전선을 7km 돌파해갖고 어마어마한 돌파를 이뤄냅니다. 첫날 대성공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둘째 날 상황이 조금씩 또 바뀌기 시작해요. 둘째 날 같은 경우는 독일이 이제 새벽에 또다시 이제 안개를 뚫고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또 포격도 하고요. 그다음에 돌격도 감행합니다.
그런데 영국군도 1선, 2선, 3선 이렇게 방어가 있잖아요. 네. 뭐 1선은 잘 뚫을지 모르겠지만 2선부터는 뭔가 잘 또 무너지지 않아요, 쉽게. 그렇죠. 영국군이 여기서 또 이제 결사적으로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비가 된 부분도 있지만 정신 차린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스톰트루퍼가 뚫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병이 오잖아요. 근데 그 보병의 공격을 영국군이 잘 막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독일군에게도 하나의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시 포병 화력이 충분치 않았다. 포병이 이제 2선까지 지원해 주려면은 포병을 또 끌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게 분명히 힘든. 전진을 해야 되는데 전진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기계화가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이동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딱딱딱 하는 그 포병의 화력 지원이 지속성이 한계가 있다.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때 K9 있었으면 박살. 네. 그러니까 이 낮 동안에는 오히려 독일군의 포병 화력이 없고 영국군이 오히려 포병을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영국군이 독일군의 파상 공세를 효과적으로 나름 저지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공세를 하는 독일군은 이전의 독일군과 또 달랐습니다. 일단 숫자가 많죠. 숫자가 많고 의지나 사기나 이런 면들이 너무 셌어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공세를. 그러면서 영국군도 사력을 다해서 싸웠지만 서서히 저녁에 되면서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방어선 곳곳에 이제 균열이 나기 시작했고 독일군이 이를 틈타 전선을 더 이제 밀어붙이는 상황이 되기 시작했죠. 말 그대로 오군은 진짜 위기에 빠지게 네. 되는 겁니다. 다행히 어떻게 보면 프랑스 3군단이 우아즈궁을 넘어와가지고 영국군의 그 우익을 조금씩 엄호해 주기 시작을 했지만 여전히 영국군 5군에 대한 독일군의 압박은 되게 셌고요. 또한 이제 밤이 되면서 또 전선이 혼란에 빠진 이유 중 하나가 폭격기들이 이때 또 야간 공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폭격도 손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야 이거 했지만 영화 장면에서도 보면 던지잖아요. 폭탄이 이렇게 떨어뜨리고. 쫙 있는데 이렇게 들고 이렇게 던지던데요. 네. 그래서 그게 별 효과에 못 미쳤을 것 같은데 의외로 이게 큰 효과를 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효과된 게 영국군 19군단 사령부를 폭격했어요. 네. 근데 사령부는 한참 뒤에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폭격당하니까 완전히 이제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사령부가 혼란에 빠지니까 전선에 싸우는 병사를 또 어때요? 제대로 된 지침도 못 받고 뭔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점점 밀려나게 됐고 이 돌파구가 형성이 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 날에는 5군 전체가 심각한 붕괴 조짐을 보이게 됩니다. 루덴도르프도 영국군 5군이 붕괴됐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전과를 확대할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루덴도르프가 회심의 미소를 지은 겁니다. 네. 드디어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네. 사실 여기서 루덴도르프에게는 중요한 전략적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공세의 방향을 도대체 어디로 쭉 가야 될 것이냐. 근데 원래는 독일군 같은 경우는 프랑스군과 이거를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쪽으로 올라가는 게 필요합니다. 계획대로 가려면 마미행 쪽으로 밀어붙이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돌파가 형성된 시점은 오히려 좌익입니다. 네. 후티어의 18군이 있는 쪽이 조금 더 잘 뚫렸죠. 잘 뚫리면서 네네. 남쪽에서 뭔가 더 잘 진격이 되네. 그러니까 역할이 조금씩 바뀌게 된 겁니다. 원래는 우측에 있는 17군과 2군 쪽이 주공이고 그쪽 아미행 북쪽, 솜강 북쪽에서 이제 미는 게 원래 목표였는데 이제는 18군이 측면 엄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밀고 18군이 들어가서. 주도가 돼서 밀고 가자 이런 쪽으로 밀고 슬슬 들어가서 바뀝니다. 난 모양으로 탁 바꾸는 순간 이제 쌈싸먹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처음 생각했던 양군을 분리시키고 영국군을 포위하려는 큰 틀에서는 조금 흐트러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소탐 대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독일군이 이런 선택을 했거나 말거나 지금 영국군은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군의 붕괴가 현실화되면서 영국 총사령관 헤이그가 이제 프랑스군 총사령관이었던 패땡하고 긴급 회동을 요청을 합니다. 좀 만나주세요 라고 하면서 오후 4시에 두 사람이 뒤리에서 만나서 긴급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헤이그는 프랑스군이 나서줘야 된다. 증언을 해줘야 된다. 너희가 지금 넉넉히 있을 게 아니다. 너 지금 파리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좀 도와줘야 된다. 결국 빼땡은 이때 프랑스 예비 집단군 투입을 명령을 하게 됐고 중요한 결정이 3가지가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프랑스군이 이 다음 날부터 영국군 5군의 지휘권을 인수하기로 합니다. 두 번째가 프랑스군이 이때의 연합군 방어의 주도권을 점점 가져가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호슈 장군이 이 일대 연합군의 작전 조종관으로 임명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할 수도 있지만 이 상황에서 이 전역에 중요한 어떤 흐름을 가져오는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연합군이 조금 더 조직적이고 독일군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이때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효과는 비비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독일군이 왜냐하면 계속해서 공세를 감행하면서 전선을 밀어붙이거든요.
그 결과 5군에 이어서 영국군 3군까지도 이제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투가 예전에 우리 솜전투 했잖아요. 네. 그 현장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독일군에게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독일군이 지금 천하무적이 아니에요. 독일군 사상자도 엄청나고. 엄청났죠, 지금. 사상자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고 네. 점점점 진격하면서 그 뒤를 보급이 받쳐줘야 되는데 이 기동로 자체가 너무 좁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군의 이 진격을 계속 지원해 주시기 힘든 겁니다. 네.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후속 부대들이 계속 들고 가지 못하고 대포와 각종 보급 물자가 앞으로 나가는데도 다 엉켜갖고 혼란 상황이 벌어지고 또 거기에 연합군의 비행기들이 날아와서 폭격을 해대니까 또 엉망이 되고 더 문제가 이제 전장이 과거 솜 전투의 전장으로 돌아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직도 수많은 포탄 구덩이가 널려 있는 지옥도 같은 현장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더 진격이 방어 라인을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기도 힘들겠네. 그렇죠. 거기는. 네. 보통 이런 거대한 물결을 막아내면은 이 막아낸과 동시에 이제 반격이 시작되는 게 보통의 이제 전투 상황인데 네. 패팅은 이런 구원수 역할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날 밤에 급박하다 보니까 또 만나요. 밤 11시에. 잠자야 될 시간이 지금 잠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다 지금 난리 났잖아요. 영원히 자게 생겼는데. 근데 이때는 아까처럼 좋은 분위기가 아니라 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 이제 열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헤이그는 프랑스군이 계속 머뭇머뭇거리고 우리한테 증원 안 해주고 반격을 제대로 안 하니까 우리한테 이 위기의 순간이 왔다라고 엄청 욕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지금 계속 압박이 우리한테만 있다. 네. 그렇죠. 빼땡은 또 열받아요. 무슨 소리냐, 너희가 제대로 싸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방어 딱딱 굳건하게 해야 되는데 퇴각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감정 싸움이 엄청나게 이때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안 되는 집안인데. 그렇죠. 이때는. 근데 이때 한편으로는 빼땡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빼땡은 3월 말 전후로 독일군이 쌍파뉴 쪽에서 공격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비데이를 무리하게 투입하지 않으려는 나름의 포석이 아 이건 지금 조공이다. 네, 낚시다. 있었다는 거죠. 여기 네. 영국군 공격하는 거 이외에도 프랑스군 쪽으로도 공격을 해올 거라는 첩보가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여기 예비대 다 출격시켰다가 낭패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걸 남겨놓으려고 했던 그런 의도도 있었죠. 네. 그리고 뭐 프랑스군이 손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까 이제 증원을 계속 해주고 있었고, 그러니까 영국군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뿐이었지 네. 나름의 역할은 또 하고 있었다. 더 해줘, 더 해줘. 이게 지금 헤이그의 입장인 거고. 네네. 그 다음 날이 이제 5일차 3월 25일인데 이날은 독일군의 진격이 드디어 중요한 기점을 하나 넘었습니다. 이 파리 쪽에서 저 북쪽 영블레읍 쪽으로 가는 중요한 철도 노선이 이제 파리에서 아미행을 거쳐서 저 아라스 쪽으로 올라가는 네. 그 철도가 있는데 그 아라스 아미행 간 철도를 드디어 독일군이 넘어섰습니다. 오. 영국군을 고립시킨다는 이 작전 목표에 한 발짝 더 바짝 다가간 거죠. 그러면서 남쪽에서도 공격을 계속 18군이 밀어붙여갖고 중요한 요지 중에 하나인 누아용이 또 다시 독일군에게 넘어갔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합군으로서는 지금 진짜 이거 패배를 받아들여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할 수준이 됐고 프랑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파리 봉쇄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위치예요, 저기면. 그러면 더더욱 사람들 놀라게 한 것이 페탱부터 참 불길한 소리를 했습니다. 페탱이 독일군의 승리 확률이 9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96이야 하필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때 뭐 AI 사용하셨어요? 아니 무슨 80%, 90%, 100%도 아니고 96%는 뭐야? 이 얘기가 또 엄청난 파문이 됩니다. 어. 아무래도 더 불안한 건 정치가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치가들이 발끈한 겁니다. 아니 그 우리 군을 책임져야 될 안심시켜도 모자랄 총사령관이 이게 할 소리냐고. 그러니까 이게 이때서부터 정치가들과 페탱과의 갈등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요소인데 페탱은 사실 뭐 저희가 지난번에 배우댕에서도 쭉 봐왔지만은 정치가들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절대 맞아요. 아니에요. 비관적일 땐 비관적으로 그냥 직시하는 말을 그냥 거침없이 내던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영국과 프랑스 양쪽 정치가들이 페탱을 좀 못 믿어하기 시작했죠. 최악을 각오해라라는 뜻으로 이야기했던 건데. 근데요, 간절한 사람한테는 반대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의 장계처럼 신에게는 아직 4%의 승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말을 96%의 실패가 그렇게 아니라. 해야지. 예. 네. 그러다 보니 헤이그가 이때 좀 약간 정신줄을 놨어요. 헤이그가 전날 밤에도 페탱이랑 싸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지금 신경이 예민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 지경이 되면은 정치권에도 보고가 제대로 안 올라갑니다. 이거 상황 진정시켜야 돼 하면서 대영 제국 전쟁 내각의 무임소 장관이었던 밀러를 즉시 프랑스로 급파합니다. 헤이그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 빨리 프랑스랑 가서 협의해라. 그러면서 영국이 드디어 우리가 이제 자존심을 꺾고 필요하다면은 프랑스군의 지휘를 받을 테니까 제발 우리 힘을 합쳐서 독일군을 상대합시다. 이렇게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럼 페탱의 말은 96%의 확률로 집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영국이 계속 지휘권을 안 넘겨주신다면 이런 게 약간 깔려 있었던 그런 거예요. 게 좀 깔려 있었던 거죠. 진짜 어떻게 보면 고난도의 정치적인 어.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니네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96%죠. 네. 내가 다 하면 5대5?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뭐 일단 연합사령부 만듭시다. 우리 다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고 할 수 있는 조치도 다 합니다. 일단 영국에서 여기 전선이 2개 야전군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지금 병력을 빨리 저쪽으로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증원 병력을. 그래서 영국으로 휴가 나와 있던 모든 장병들을 다 프랑스로 복귀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헌병대가 다 출동해서 모든 기차역과 마을에서 다 휴가 나온 장병들을 체포해갖고 이제 기차에 밀어넣습니다. 저 어제 왔어요. 딱 이런. 소용없어 가 이렇게 하고 88,000명의 휴가 장병들을 어휴. 체포해서 그대로 체포해서. 체포해야 돼. 네. 가기 싫지. 네. 그대로 다시 배 태워 보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최 박사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시점에서 연합군이 이제 연합사령부를 최고 사령부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합의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령관을 임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빼땡은 내심 내가 되기를 원했겠죠. 돼야 되는 당연히.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영국군은 빼땡이 되는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빼땡은 지금까지 협조가 잘 안 됐어요. 프랑스군은 다른 데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영국군이 그렇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주긴 했지만 적극적인 어떤 도움을 아, 주지 않았다. 미운 털이 박혀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싸움의 원인 제공자였던 거죠, 영국 네. 입장에서는. 프랑스 정부도 그걸 알기 때문에 빼땡을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 정치인들하고 사이도 좋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고 이 총 작전 지휘권을 가져온 것도 패땡인데 그렇죠. 대신에 빼땡 못지않은 프랑스에서 이름 날리고 있던 장군이었던 포슈 장군을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왜냐하면 포슈는 일단 공격적인 성향이었고 적극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독일군을 막기 위해서는 몰아내기 위해서는 영국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양측 모두에게 아주 좋은 카드였던. 네, 포슈는 그 당시 빼땡 밑에 총참모장이었는데 뭐 그 전에도 정치가들과 얘기하면서 네, 네, 네. 로이드 조지의 평가에 하면 비저너리한 군사 지휘관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로 나갈 수 있는지 자신 있게 얘기하는 장군이다. 그래서 로이드 조지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밀러 총참모장을 보낼 때도 연합사령부 꾸리면은 패탱은 노, 포슈를 믿어 그러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시작된 지 무려 거의 4년 만에 드디어 영국과 프랑스가 일원화된 통합된 사령부를 이제 연합사령부가. 꾸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뭔가 희망이 좀 차오른다고는 해도 96%의 패색 중에서 희망이 요만큼 싹 튼 건데 네. 그래도 독일군 지휘부는 훨씬 더 지금 기분 좋은 상황 아닙니까? 3월 26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한 지 6일차 되는 시점이잖아요. 어떤 성과가 나오든지 어떤 뭔가가 보여되는 시점인데. 그렇죠. 이게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독일군의 공세가 여전히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6일 동안의 과정을 보면 독일군은 많이 한 곳에서는 60km까지 지금 들어왔어요. 와, 이거는 거의 동부전선이죠. 지금. 엄청나네요. 그다음에 연합군 포로를 무려 9만 명이나 사로잡았습니다. 오. 사실 이 과정에서 연합군이 한 25만 넘는 손실을 봤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부분은 독일군의 손실도 비슷했다. 거의 비슷했죠. 근데 보통은 공격 측이 그래도 조금 더 피해를 많이 받는다라는 게 공식이라고 하면 독일의 공격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봐야겠죠.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독일이 그래도 이렇게 뚫을 수 있을 때는 누가 기여한 게 컸습니까? 정예 부대였다. 돌격대가 큰 역할을 돌격대죠. 했었는데 근데 돌격대가 거의 다 이제 이렇습니다. 소모가 됐어요. 소진됐어요. 근데 문제는 돌격대는 한 번 잃으면 재확보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예 부대를 독일군이 이때 많이 소모가 됐다. 음. 그리고 이미 이 시점부터 독일군의 공세 혹은 공격이 거의 지리멸렬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템포가 늦어진 걸 떠나서 탄력 자체를 이제 거의 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덴도르프도 이제는 막 고민이 엄청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시 또 아래쪽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공격의 중심을 다시 중앙이나 위로 또 돌리려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우왕좌왕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공세의 중심 혹은 초점을 계속 바뀐다는 것은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방증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독일군의 기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이제 이유가 되기도 했죠. 지금 뭐가 문제였냐면은 초반에 영국군이 어마어마하게 물자와 병력 손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군이 이런 식으로 휴가 장병 다 귀대시키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병력을 회복하고 있었고 프랑스군도 성심껏 예비대들을 대거 보내고 있었고 또 하나는
후방으로 가면서 이 영국군은 점점 물자 집적소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포병을 어마어마하게 대포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손실했지만은 후방 물자 집적소에는 그걸 보충하고도 남을 정도의 예비 물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일군의 생각보다 훨씬 빨리 피해를 갖다가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군은 딱 어디 하나 목표를 정해서 거기를 계속 뚫고 가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여기가 좀 비는 것 같으면 일로 좀 밀어볼까 하다가 또 가다 보면 또 막히면 여길 또 뚫어보려고 하고 이게 계속 우왕좌왕하면서 오만 노력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선이 네. 며칠 동안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사이에 후티어의 18군에게 남은 공격력을 갖다가 대거 몰아줘서 네가 한번 뚫어봐라. 너밖에 믿을 게 없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3월 30일에 다시 한번 18군이 맹공세를 갖다가 펼쳐보는데 이때도 이미 프랑스군 예비대가 단단히 버티고 있어갖고 결정적인 돌파에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독일군은 여기서 그래도 우리가 끝내면 안 된다. 끝낼 수는 없다. 루덴도르프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게 그렇죠. 어딘데. 그래서 다시 한번 4월 4일에 마지막으로 15개 사단을 더 박박 긁어 모아서 아미엥 전선 앞에 베레브르톤이라는 곳에서 공격을 재개했는데 이거는 또 호주군이 격퇴해냅니다. 진짜 산전수전 다겪은 전사가 돼갖고 이 독일군의 역공을 갖다가 맹렬한 역습을 통해서 꺾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4월 5일 힌덴부르크가 이만하면 됐다. 더 이상 못 간다. 정지 명령을 내리고 미하일 작전에 중지를 선언합니다. 미하일의 날개가 꺾여버렸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미엥에서 막힌 순간 이미 끝났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특히 아미엥이 가장 중요했던 게 철도 요충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 딱 잡으면 네. 진짜 분리시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안 되는 순간 정말 그 목표를 완전히 상실해버렸다.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네. 탈탈 털어 넣는데도 지금 후티어가 탈탈 털어 넣는데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방어하면은 아무리 무티어 하라비 전술을 가져와도 그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이 어마어마한 방어선을 뚫기가 정말 어려웠다라는 게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양측 다 아픔도 있고 희망도 있었던 절망과 희망이 함께 공존했던 전투가 미하일 작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1918 춘계 공세에서의 미하일 작전을 우리 내부는 어디에 승리, 어디에 패배라고 생각하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미하일 작전 최초 목표가 네. 결정적 대승이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실패했지. 네. 예. 결정적 대승을 원했던 독일에게 이건 실패한 작전이다. 그러니까 그 어떤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사실. 혹시 최 박사님이 독일 참모 입장에서 한번 네, 좀 이야기해 그러니까요. 주십시오. 미하일 작전은 끝이 아닙니다. 맞아요, 이거예요, 이거. 아까 처음에 뭐 참모들이 여기로 가봅시다, 저기로 가봅시다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름의 다들 여러 가지의 방책인 겁니다. 아직은 독일에게는 그 옵션을 할 힘이 남아있- 있었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이 영혼까지 믿고 끌어올린 싶었던 마지막 한 방은 아니고 네, 아직 한 발 남았다. 그렇죠. 루덴도르프는 이 미하일 공세가 끝나기 전에 이미 다른 지역 공격을 예, 명령을 명령을 이미 했습니다. 아, 그곳은 또 어딜까요? 네. 갑자기 파리 센강 주변에 포탄이 떨어집니다. 하루에 20발 남짓 포탄이 터졌다고 해요. 오. 그래서 파리 시민들이 이거 뭔가 난리가 났다. 네. 그래서 빠져나가려고 기차역으로 몰리는데요. 그래서 이 별명이 붙습니다. 이게 파리포라고. 파리포에 대해 관심이 있어갖고 제가 국내에서 파리포에 관해서 나온 책들은 거의 다 갖고 있는데 이 새로운 발견에 의해서 거꾸로 이제는 올려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장약을 무려 200kg을 터트려요 안에서. 그래서 이게 포신의 이 내부 압력이 최대 4,200기압까지 미쳤다. 올라가야 되니까 1200기압이요. 아, 이거 한 10발 쏘면 이제 갈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합군 지휘부에서 과감한 결단을 합니다. 야, 차라리 대규모로 모아서 한꺼번에 밀자. 15km 전진한다고 해도 막 며칠이 걸잖아요. 이날 저녁에만 8km를 전진. 우와. 엄청난 눈부신 성과였어요. 완전. 그리고 갑자기 느닷없이 독일군의 A7V가 여기 나타나. 깜짝 놀랐겠네. 예. 웬 벙커가 나타나냐고.